사실 관련이 있고, 뭐 그냥 매우 크고, 그 다음에 또한 18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18세기 이후 러시아 근대라고 하는 이제 요 아래쪽 시대는 사실상 페테르부르크로 인해 펼쳐지는 역사, 뭐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페테르부르크가 순식간에 모스크바와 그 이전의 러시아를 다 그냥 통째로 대체해버리는 것은 뭐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훨씬 더 좀, 뭐 이야기하자면 좀 풍요로워졌다. 이전까지는 모스크바로서 그냥 모든 게 수렴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또 다른 곳이 이제 한 군데 더 생겨나고, 뭐 모스크바는 모스크바대로, 페테르부르크는 페테르부르크대로, 그 다음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대비 아닌 대비하면서 러시아인들에게는 더더욱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뭐 정체성 규명이라든지 문화적인 특이성, 어떤 지향성에 있어서는 그냥 나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뭔가 제3의 지대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면서는 그냥 훨씬 더 풍요롭게 발달해간, 발전해간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그냥 오늘 새벽에 그냥 우연히 봤습니다. 해가지고서는 План-местность занимаемой 이제 ныне Петербургом снятый в 1698, 1698년에 페테르부르크의 이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이제 비추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뭐 해본 지도입니다. 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1703년 그래요. 뭐 1703년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훅 솟아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상 표트르 대제는 뭐 그렇지만은 이제 미리 이제 저곳을 알아보고 저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1703년에 페테르부르크가 뭐 이야기하기로서는 이제 곧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막 축제 아닌 축제처럼 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5월 27일 그날을 이제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18세기 갔을 때 이제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표트르 대제에게 바치는 송시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뭐 잠깐 이제 이야기하긴 할 텐데, 어쨌건 그냥 뭐 정리하면은 1703년에 페테르부르크가 불쑥 생겨나듯이 내지는 그냥 페테르부르크를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 최소한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그냥 문서로서도 그냥 이제 1698년에 이제 오늘날의 페테르부르크 지형에 이러저러한 곳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었는가. 뭐 그때는 여기가 이제 그냥 토끼섬이 되고 와실리 섬, 여기가 이제 뭐 모이카로 이제 분류되는 곳이 되는데, 여기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수도원이 하나 있으면서는 있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흥미로운 지도였습니다. 되게 좀 이상해져. 뭐 이게 갑자기 바탕화면에 깔리는 바람에. 요게 1720년, 그러니까 이제 표트르 대제가 1724년까지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재위하면서는 뭐 다스렸고, 1720년의 페테르부르크 지도예요. 뭐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조금 많이 뭐 다르다는 게 아니라 건물이 몇 개 없어요. 이제 여기가 오늘날의 페테르부르크가 잠깐. 오늘날 페테르부르크가 요렇게 그냥 도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오늘날 페테르부르크는 그냥 여기가 이제 바실리 섬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그다음에 핵심 부분 되고, 요렇게 따라서 여기 이제 넵스키 대로라고 하는 이제 거리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트르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드로그라스카야 스트라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표트르 섬, 바실리 섬,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요 정도까지가 사실상 페트로부르크의 핵심 지역입니다. 나머지 외곽 지역들은 요렇게 있는 것들은 뭐 지하철역도 계속 이렇게 뭐 쭉 그냥 펼쳐져 있지요. 이런 것들 외곽에 그냥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뭐 요런 구역이고, 역사적인 이제 문화적인 중심지는 여기 이제 요 네바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뭐 요 세 지역이 돼요. 요 세 지역이 되는데, 이제 1720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세 지역이 확실히 뭐 비츠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처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지도에서 그냥 그대로 확인돼요. 1720년이니까 이제 뭐 불과 한 20년쯤 뭐 그래요. 뭐 1698년 뭐 그걸로 생각하자고 하더라도 25년 이제 한 쿼터가 정도 지난 시기니까 뭐 초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뭐 그때 뭐 당장 뭐 뚝딱뚝딱 뭐 건물 그냥 뭐 올라가고 생겨났던 거 아니고 하는 거니까. 보면은 그냥 뭐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비츠르부르크 일종의 계획 도시예요. 모스크바 같은 곳은 자연스럽게 그냥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일단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따져서 1147년에 처음 모스크바에 대한 언급 기록이 연대기에 등장합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뭐 지금은 몰라 뭐 또 이렇게 문헌이 발견되어서 1147년보다 더 이전의 이제 연도에서 모스크바를 언급하는 게 나오면은 모스크바 역사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만은 일단은 1147년 뭐 그때를 이제 그냥 모스크바의 시작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1997년 모스크바 뭐 850주년 해가지고서는 뭐 크게 그냥 행사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모스크바는 자연 발생 도시예요. 언제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시대가 좀 오래되긴 하긴 하지만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비츠르부르크는 1703년 5월 27일 도시를 건설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뭔가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남아있는 뭐 그런 도시이고, 당연히 그때 도시를 지으라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러시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도시를 지으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건설된 도시는 당연히 매우 계획적이면서 하나의 뚜렷한 마스터 플랜 하에 건설된 뭐 이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겨난 시설 건물들이 조금은 한편으로는 살짝 도시가 그렇게 생겨나나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납득되는 게, 도시의 첫 출발 시작은 군사도시, 요새도시, 이른바 방어를 위한 수비 지역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여기 네바강 건너편에 여기 육각형 모양의 섬, 오늘날 토끼섬이라고 하죠. 토끼 뒷바라고 닮았다 해서는 그냥 토끼섬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이치오스트로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토끼섬이 뭐 우리 이야기할 때 베드로바울 요새, 비드로파블롭스카야 크레퍼스티라고 하는 베드로바울의 요새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왕궁을 지키는 군사 기지로서 뭐 활용되었었던 뭐 군사 기지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크레퍼스티라고 하는 것처럼 군사 기지 제일 먼저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기지 맞은편에 겨울 궁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사르가 거할 궁전 생겨나고, 그 궁전 바로 옆에 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항구도시로 옮겨온 이유 중에 하나, 뭐 이제 해군을 강력하게 이제 키워가지고서는 러시아 이제 거대한 육지를 지배하는 러시아로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출구를 찾아서 바다로서 뭐 뻗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뭐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해군을 양성하고 그 해군의 이른바 수도처럼 비츠르부르크를 건설한 것, 뭐 그것 또한 이른바 바다로 면한 이곳에다가 제국의 수도를 지으라라고 한 그 이유가 됩니다. 어쨌건 여기 분홍 색깔 보이는 게 해군 본부라고 하는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 해군 본부를 해군 본부와 그 다음에 여기 자르가 있는 궁전 중심의 큰 광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서는 직선으로 도로를 3개를 쭉 뻗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도로 하나 더 3개를 내려 가지고서는 이제 궁전과 해군 본부 그 사이에
거대한 광장, 그 광장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광장에서 뻗어나가는 세 개의 큰 대로를 건설하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점점 그렇게 확장, 팽창되어 나가서는 오늘날의 베제로브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1703년 처음 이제 1703년 계획에 따라서 20년까지 한 17년, 20년가량 도시를 건설 불과했을 때 결국 그래도 겨울궁전 뒤에 이러저러하게 다 이게 귀족들 주택이었어요. 일단 베제로브르크로 이제 황제가 옮겨가면서 이러저러한 제국의 뭐 최고 고위 공무원들, 뭐 관료급들, 그냥 오기 싫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모스크바에 저택을 두고 살았던 그들을 황제가 가는데 니들이 안 따라올 거냐 해가지고서는 그냥 억지로 끌다시피 하고서는 베제로브르크로 함께 가서는 귀족들 대체로 저택, 그 다음에 관공서들,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이제 공용 건물들 생겨난 게 베제로브르크 초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도시가 조금씩 발달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뭐 이제 뭐 이런 상황 되겠지요.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아드미랄제스트보라고 하는 이제 겨울 궁전 해군 본부가 되고 에르미타슈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겨울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 플러스 미술관 함께 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궁전 광장, 뭐 팰러스 스퀘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궁전 광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중심이 되어서는 넵스키대로, 그다음에 고로호바야 울리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와즈네센스키 프라스펙트 뭐 대로 소모승천대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큰 도로를 이렇게 뚫고 요 세 개의 도로 중심으로 이제 베제로브르크라고 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여기 있는 게 이제 이삭 성당이라고 하는 러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성당으로서 뭐 가장 크게 이제 뭐 만들어진 성당. 그다음 여기는 이제 가자안 성당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이제 성베드로 성당을 이제 그냥 좀 축소판처럼 이제 만들듯이 해가지고서는 베제로브르크에도 만들어 놓은 이제 베제로브르크 도시의 제국의 수도의 이제 성당, 요거는 제국 전체의 성당, 제국 수도의 성당,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서 제정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 쭉 내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역, 모스크바로 가는 이제 철도역이 들어오는 모스크바역,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알렉산드르 니엡스카야 라브라라고 하는 이제 대수도원, 그리고 이제 그냥 베제로브르크에 뭐 이러저러한 모든 거의 유명한 사람들 묘지 그냥 다 들어있는 곳, 이렇게 됐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겨울궁전, 이제 뭐 에르미타슈 미술관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여기가 윈터 팔라스라고 나오지요. 짐니드 바레츠 해가지고 여기가 겨울궁전이 됩니다. 요 겨울궁전 있고 그 다음에 요 겨울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8세기 처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마르스 광장, 그 다음에 여기가 레드니사트라고 하는 여름정원이라고 하는 요 두 군데. 요거는 그냥 이제 뭐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오더라도 거의 뭐 15분, 20분, 1km도 채 안 걸려요. 그냥 해가지고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 곳, 황제가 거니는 이른바 그냥 뭐 공원의 개념으로 17세기 이제 18세기 초에 진지게 조성했던 곳이고, 그 옆에는 여기 군신광장, 군신 마르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또한 이제 그냥 이러저러한 황제의 친위대들, 근위대들, 군대들 열병식 사열하는 곳으로서 쓰였던 곳이 또한 이제 요 마르스 광장이라고 하는 뭐 여기가 됩니다. 이 마르스 광장은 그래 뭐 틀리진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쓰고, 이 마르스는 뭐 영어식의 이가 표현이 되고, 요게 화성 이름 할 때 그 마르스라고 하는 그 마르스입니다. 이 마르스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고대 로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른바 군사의 신, 그 이름 마르스를 따서는 마르스 광장이라고 러시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위대들, 친위대들 이제 뭐 관련된 것들 하는 거니까 이제 군사의 신, 그 마르스 이름을 따와서는 마르스 광장, 마르스 오브 볼리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면 여기도 그냥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수많은 무명 용사들에게 뭐 헌정하는 뭐 그런 이제 뭐 꺼지지 않는 불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잠깐만, 여기 이제 뭐 요게 그 이제 마르스 광장 되고 하는데 이러저런 참 여기는 그냥 사진 나오겠지 아마도. 요 마르스 광장 바로 옆 건물이 뭐냐니까 로스네프츠 하는 이른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하는 국영기업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아주 시니컬하게 농담 아닌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를
로스네프치가 건물 뭐 페테르부르크 사무소 이제 위치는 탁월하게 잘 결정했네. 여기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이제 늘 그냥 가스 보내주는 뭐 이제 그런 셈으로써 그냥 바로 옆에다가 뭐 페테르부르크 본부 건물은 뭐 아주 멋진 곳에 자리 잡았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씩 농담 아닌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궁전 이거는 만들어진 게 그냥 아주 나중에 그렇게 그냥 거의 뭐 이제 예카테리나 여제 때 그냥 그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조금씩 만들어져 갔어요. 처음에 페테르부르크 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하라고 할 때 표트르 대제가 살았던 것은 여기 도미크 비드라피에르보브 해가지고서는 표트르 1세의 뭐 작은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여기 정말 가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그냥 나무 오두막집이에요. 그냥 한 높이 한 2m 조금 더 되는 이제 요런 그냥 아주 그냥 오두막집 그냥 임시 거처처럼 지은 곳에 표트르 1세가 물론 뭐 쭉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도시 처음에 만들 때 그냥 본인이 직접 여기 살았었습니다. 뭐 그게 일종의 상당히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고 제스처이죠. 그냥 황제가 지금 도시 제국의 수도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요새 옆에다가 나무 오두막 짓고 여기서 살면서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신하들 너네들 이곳으로 오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뭐 일종의 강력한 이제 뭐 압박이었긴 했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그냥 나무 오두막집 짓고서는 여기 실제로 표트르 대제가 당분 이제 얼마간 이제 기거하면서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는데 본인이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 애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 뭐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뭐 이런 이제 의도로 보여준 뭐 이제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고 보이나요? 요 안에 이제 요 숲이 걸어서 나무집인데 이제 요것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그 나무 오두막을 지금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벽돌로서는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그냥 그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서는 뭐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냥 차폐하듯이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보호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런 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밖에서 보이는 이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나무 오두막이 보여요. 해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오두막 조금 더 사진이 뭐 내부 사진이네요. 그냥 이렇게 그냥 검소하게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뭐 그냥 여느 살림집 정도 규모로 되어 있지 뭐 황제가 있는 곳이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되게 안 듭니다. 가서 보면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게 뭔가라고서는 잘 그냥 눈치도 못 채고 막 지나쳐 버릴 정도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살짝 알 수 있겠지만은 요렇게 그냥 요 페테르부르크 핵심부 중심부라고 할 때 요 페테르부르크 핵심부 중심부를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하는 외항의 개념에서 이 크론슈타트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여기는 핀란드만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밖에서 벗어나서는 여기는 이제 발트해라고 쓰면 뭐 여기까지도 핀란드만이라고 하네 그냥 쭉. 여기까지는 이렇게 핀란드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발트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핀란드만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페테르부르크 실제로 네바강 하구까지 들어오기 전에 여기 섬 이게 일종의 이제 외항처럼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이제 뭐 해군 부대 초소들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안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일단은 뭐 가장 이제 마지막 저지선을 여기 이제 크론슈타트 섬 요게 그냥 수비대들 해가지고서는 뭐 강력하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페테르부르크 보호하는 뭐 그런 이제 요소처럼 이제 그렇게 쓰여졌어요. 뭐 요 크론슈타트라고 하는 곳 뭐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가면은 큰 이제 뭐 성당도 있고 볼만해요. 뭐 2차 러시아 혁명 때는 이 크론슈타트 해병들 수병들의 반란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은 이제 혁명의 큰 도화선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크론슈타트라는 곳.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여기 위보르크라고 하는 곳도 되게 좀 특이한 곳이고, 뭐 여기는 이제 한때는 스웨덴이 점령하고 했었던 곳이고 핀란드 영향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 러시아가 지배하면서 또 뭐 러시아적 흔적들 많이 남아 있고, 위보르크라는 여기도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이 베제르고프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일종의 18세기의 황실의 이제 여름 궁전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나가서는 이제 휴양하듯이 그냥 여기서 그냥 몇 달씩 보내다 왔습니다. 여기 베제르고프 정말 화려하고 잘 돼 있어요. 가면 깜짝 놀라요. 그냥 한국에서 관광 가는 사람들 그냥 조금 연세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은 정말 좋아하세요. 그냥 어이쿠 이런 데가 있냐 해가지고서는 베르사유 궁전만큼은 아니지만 오히려 베르사유보다 이렇게 쓸데없이 넓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보기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러시아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베제르고프 이제 고프는 꼭 가보세요. 좋아요. 여기는. 여기 이제 푸시킨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자르스코의 셀로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황실기 이제 여름 별장 같은 곳이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뭐 요렇게 그냥 요거 이제 요즘 외곽 도로라고서는 이렇게 노란 색깔 벨트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외곽 도로처럼 이렇게 그냥 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요 안 이제 요 이렇게 돌아가는 요 외곽 도로가 베제르부르크 시 전통적인 개념의 베제르부르크 시라고 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으로 돌아가는 요 외곽 도로까지 해가지고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른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관련돼 있는 곳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합니다. 뭐 요게 이제 라도가 호수라고 하는 거지요.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뭐 베제르부르크 봉쇄 2차 대전 때 요 라도가 호수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군도 포위망 뚫고 뭐 물자랑 공급되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엘리자 양은 집이 헬싱키예요. 그래요. 헬싱키 몇 번 갔어요. 많이 갔어요, 심지어. 뚜르크라고 하는 곳이 헬싱키, 핀란드에서는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죠. 뚜르크는 가봤어요. 그래요. 헬싱키하고 딸린 여긴 되게 가까워요. 여기 에스토니아인데 베제르부르크에서 딸린도 금방 가요. 이거 그냥 밤에 밤차 타면은 그냥 밤버스 타면 12시에 출발하면은 밤버스 타면 여기까지 그냥 새벽 5시, 6시에도 그냥 금방 도착합니다. 딸린에서 헬싱키까지도 비행기 타면 40분, 미처 그냥 서울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워요. 요 거리가 그냥 금방 가고 그냥 비행기 떠서는 속력도 미처 내기도 전에 도착하는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이 헬싱키하고 딸린하고 크루즈라고 하는 요 이제 큰 관광선도 많이 다녀요. 그거 한 번쯤 타볼 만해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냥 하룻밤에 갑니다. 대체로 밤에 떠나가지고서는 이제 아침에 도착하는데 뭐 이제 낮에 가는 배도 있고 뭐 여러 편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는 이제 헬싱키 딸린, 그 다음에 리가라고 하는 여기, 리가라고 하는 라트비아의 수도는 여기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오래된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요 북유럽의 이제 뭐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뭐 딸린 또한 마찬가지이긴 한데, 리투아니아 빌리우스 여기 이제 뭐 중세 때 폴란드하고서는 이제 같이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핀란드 이제 헬싱 뭐 여기 헬싱포르스는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러죠. 아마 헬싱키는 요즘 이제 말하는 이름이고 원래 요 헬싱포르스라고 해서는 예전부터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던 뭐 그런 이름들 될 겁니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좀 서유럽 쪽으로 이제 이 모스크바에 비해서 뭐 거리는 한 800km쯤 됩니다. 모스크바에 비해서 이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냥 발티해를 통해서 뭔가 유럽 쪽으로 확실히 그냥 창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강력한 의지가 뭐 드러난 게 베제르부르크 표트르 대제 이제 베제르부르크 뭐 수도 이동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도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조금은 느낌이 오나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에서 흑해 건너가지고서는 크림 반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 있는 키예프 루시로 그리로 와서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고, 요 키예프 루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오늘날의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민스크, 그 다음에 보로네슈, 모스크바, 심지어는 여기 블라지미르까지 이렇게 그냥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니즈니 노브고로트, 물론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 니즈니 노브고로트가 1612년 이른바 모스크바를 스웨덴, 폴란드인들이 점령했을 때 모스크바를 되찾자 해서는 미닌과 버저러스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모스크바를 진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니즈니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역이에요. 지금은 기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긴 한데 어쨌건 그 당시에서도 그렇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렇게 모스크바 중심으로 새 왕조가 개창이 되었다가 1612년, 13년 그 다음에 뭐 한 90년 지나서 다시 베제로부르크로 옮겨오고 베제로부르크를 중심으로 속으로 다시 뚫고 나가자라고 하는 뭐 러시아 이동. 그렇게 흐름은 대체로 봐서는 남쪽에서 시작해서는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북쪽으로 나와서는 이렇게 서쪽으로 팽창하는 뭐 그러한 이제 요 역사적인 흐름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사회의 핵심 부분이 형성이 되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우랄 산맥입니다. 표시는 조금 덜 나지만은 요렇게 이제 요 산맥 지역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렇게 조금 보이나요? 약간 이제 그 노년기 이렇게 산악 지역. 요게 이제 우랄 산맥이 됐고 우랄 산맥의 거의 그냥 경계에 서 있는 게 예가제른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베름이라고 하는 곳. 별로 높진 않아 보이는 여기 되게 산악지대가 이렇게 좀 노년기 산악지대가 깊은 곳이어가지고서 아주 조금 외진 듯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뭐 가잔이라고 하는 곳은 타타르스탄 걔네들의 본거지였던 곳이었고. 하여튼 없으니까 없어서 어디까지 나와. 모스크바, 가잔, 예가제른부르크 거의 뭐 일직선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시베리아 넘어가면서 러시아는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뭐 이제 시베리아의 중요한 도시들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 뭐 시베리아 영역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메르카토법이라서는 되게 북이 높은 곳이 땅이 넓어 보이는데 뭐 사실 그렇게 그냥 압도적으로 이제 아래쪽보다는 그냥 면적이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위도 이제 지도로 보기에는 좀 되게 좀 커 보이는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세 가지 여기 끝까지 온 게 이미 1600년대. 17세기 이미 이 끝까지 도착을 합니다. 일단 위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이제 만주 지역 이렇게 이제 접촉하면서는 뭐 이제 조금씩은 뭐 세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일 거예요. 예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랑 참 작지요. 크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애매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8세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기로 넘어가면은 오늘날은 뭐 조지아라고 부르는 이 그루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인 매우 그냥 유서 깊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여기는 또 조금 위치가 애매한데 여기는 터키하고 거의 사촌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는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옆 있는 큰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보다 강성했으나 터키를 믿고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그냥 상당히 그냥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화적 압박을 그냥 심하게 가했었던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그냥 되게 많이 좀 못 살게 굴었어요. 1915년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아르메니아 인구 한 3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 100만 명 이상 그냥 단순히 아르메니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의 뭐 제노사이드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대량 인종 학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요 카프카스 지역 복잡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요 카프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19세기, 뭐 18세기 하고 100년쯤 더 지나서 이제 카프카스라고 하는 남쪽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팽창해서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터키 세력하고서는 또 부딪히게 되는 뭐 그게 이제 뭐 러시아 사회이기도 해요. 요게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하는 데고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세베르네 카프카스, 북카프카스, 그 다음에 자카프카스예라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카프카스라고 하는 카프카스 건너편이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카프카스 세베르네 카프카스 해가지고서는 북카프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건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모스크바, 베제로부르크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스크바와 베제로부르크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가까운 위쪽 북쪽으로서 카프카스는 요 카프카스 산맥 요렇게 흐른 이제 가로질러 있는 요 카프카스 산맥의 이제 요 북쪽 편 카프카스 이제 모스크바에서 아직 카프카스 산맥을 넘지 않은 요쪽
이 북카프카스라고 하는 곳이 되고, 요 이제 카프카즈 산맥을 정상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간 여기는 카프카스 저쪽 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자 카프카즈, 뭐 러시아에서 접두사 자라고 하는 게 넘어가다 저쪽 반대쪽 뭐 이제 안 보이는 쪽 뭐 그런 다양한 뜻 포함하잖아요. 그래서는 자 카프카즈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요 카프카즈 산맥 이제 넘어간 요쪽 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요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제 명칭이. 그로즈니란 여기가 체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체첸의 수도가 그로즈니라고 하는 뜻이고, 블라디카프카스는 이제 북오세티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만 하더라도 뭐 러시아 중앙 정부에 대해서 뭐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이제 뭐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양호해요. 여기 뼈치고르스크라고 하는 곳이 낭만주의 할 때 레르몬토프 나올 겁니다. 레르몬토프가 이제 머물렀었던 이른바 카프카스 부대가 있었던 곳이 뼈치고르스크라고 하는 뭐 여기가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요 북카프카스를 이른바 이제 요 카프카스 산맥 넘어가기 이전 요 북카프카스가 카프카스를 개척할 때 러시아 부대가 매우 많이 머물렀었던 그런 곳. 이제 카프카스도 넘어가서 그루지아 같은 경우는 1801년 러시아 제정에 공식적으로 투항해 옵니다. 해가지고서 이 바로 이제 면하고 있었던 이 터키가 너무 자기들을 괴롭히니 차라리 러시아 황제가 우리 같은 정교도인들인 그루지아인들을 이른바 이 투르크인들, 이슬람인들, 이슬람 교도인 터키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 뭐 이런 명목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조지아 왕 이제 지배자가 러시아 황제에게 우리를 좀 너네들이 보호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투항을 하고, 그래서는 이제 카프카즈 산맥 넘어서 뭐 오늘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라고 하는 곳으로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 카프카스 산맥 너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여기서 마련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돼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보고서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요거 하나 조금 볼까요? 그냥 이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뭐 이제 비츠러브르크 뭐 이러저런 모습들 그냥 뭐 짧게 담아 놓은 건데, 조금 예쁘고 화려한 거 어디 하나 있는데 이건가? 아 이거 같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푸시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여름 궁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알렉산드르 3세 황제가 폭탄 테러로 죽은 곳에 세워진 곳, 가잔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사원 본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쫙 열주들 늘어나 저기 이제 궁전 광장에 있는 이제 총참모부 승리 개선하는 이제 뭐 양식을 하는 것, 판탄가라고 하는 운하예요. 저게 이제 거리가 넵스키 대로고, 저게 이제 컨스탄틴 황제 궁전이라고 삐제르고프 조금 못 미친 곳에 있어요. 앞이 좀 멋지게 되고 제가 뻗어 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제 크루즈선 되고. 요건 네바강 맞은편에 있는 뭐 스핑크스 상. 저기 황금돔 보이는 게 이삭 성당, 이제 표트르 대제 동상. 넵스키 대로예요. 이쪽 편이 가잔 사원. 이제 등대 쪽입니다. 요쪽. 스몰니 이제 기숙 여학교라고 여름 학교 됐고, 저기가 이때 혁명 때는 참모부로 쓰였던 곳이죠. 베드로스 이제 바울 요새 크레포스라는 곳. 그 다음에 저기 황금돔이 이제 이삭 성당 됐고, 이제 이쪽 앞쪽이 베드로 바울 요새, 저 강 건너편 저기 이제 초록 색깔 보이는 게 겨울궁전. 야경이네요. 여기 이제 베드로 바울 요새 궁전다리. 아까 봤었던 건 로모노소프 다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쪽 시외곽입니다.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이제 모습도, 이제 여름에는 이제 다리를 들어요. 다리 높이가 낮아서는 배가 못 지나 다리면서 이제 다리 상판을 들어가지고 배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빨리 돌려서는 뭐 이래 보이는데. 여름 된 베기아라고 해가지고서는 되게 올해 부기가 60도 이제 여기는 이제 베체르고프라고 하는 이제 여름 궁전 거기입니다. 여기가 주 분수대인데 여기 되게 좀 예뻐요. 하늘에서 본 모습. 이렇게 뭐 가서 보면 여기 정말 좀 좋아요. 여기는 자르스코이 셀로, 뭐 지금 푸시킨이라고 말하는 그곳.
이제 이런 궁전이 두 개예요. 베체르고프 지금 보는 푸시킨스카이 셀로라고 있는 이제 말하는 거기하고, 여기는 호박방이라는 거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방 전체가 호박 보석으로 치장된 곳인데, 뭐 2차 대전 때 독일이 다 뜯어갔다라고 하는 거, 뭐 최근에 다시 되돌려 받은, 이것도 계속 컨스탄틴 궁전입니다. G20 같은 이제 국제적인 회의 있을 때 뭐 저기서 주로 많이 치러요. 뭐 푸틴 같은 경우 특히 좀 약간 과시욕 있는 지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황제국 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세력이 의리의리했었다, 뭐 황제였었다, 뭐 마치 그냥 황제가 여러 이제 나라들의 사신들을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서 그냥 세계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뭐 이런 홍보 영상들은 뭐 원체 그냥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볼 수 있어요. 뭐 큰 차이 안 나네. 그래요. 뭐 그 정도 보면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내용 보면서 내용 이야기하고, 18세기 러시아 18세기 학습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제목 정말 잘 뽑았어요.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오는데 18세기 러시아는 정말 말 그대로 학습의 시대였어요. 배워야 되겠다. 좀 배우자. 무엇을? 남들을 좀 배우자.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어떻게 이른바 이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우리 것도 좋아, 뭐 우리도 대단하지, 뭐 어쨌건 이제 외적의 그런 지배, 200년 넘어가는 외적의 지배 잘 견뎌냈고, 우리 손으로 직접 그 외부의 침입자들, 지배자들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시련은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손으로 직접 이제 그 혼란을 이겨냈고, 그러한 결과로서 심지어 새로운 왕조마저도 어찌되었건 다시 열어냈고, 우리 손으로 우리 지배자들, 지도자들을 다시 뽑아서 잘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잘 사는데, 우리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도 충분히 좋은데, 남들은 어떻는지 남들도 좀 알자, 남들도 좀 배우자. 이게 러시아 18세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라고 선택된 남들이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들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저들의 그러한 문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저들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무조건적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저기를 뭐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거 가져오고, 그냥 물건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도 얼른 배우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게 러시아 18세기 학습의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뭐 건조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뭐 근대화, 러시아 개혁, 뭐 서구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은 될 겁니다.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고 하면은 좁은 의미에서 문학사가 아니라 17세기까지 그냥 러시아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 러시아 사회는 확실히 조금은 그 이후와 비교하자고 하면은 조금은 전근대적인, 조금은 옛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18세기가 일종의 모멘텀처럼 큰 뭐 방향 전환을 알린 시점이 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1703 그게 뭐 기준이 되어서 그 이전까지는 싹 달랐고 그 이후는 또 싹 다르고 두 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그 말 맞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시에 조금 더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18세기라고 하는 요 시대가 그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서 러시아 사회가 이제 진로를 설정하고 뻗어나간 해,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당연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18세기는 이제 충분히 그러한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이제 거치기 시작한 뭐 첫 단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정이라고 하는 300년의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그 이전과는 한편으로서는 연속선상이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조금은 다른 방향, 그 두 개가 지금 좀 이렇게 혼재한 상태에서 발전되어 나간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서구화 성기에 뭐 등등등 피오트르 대제의 유로파 서구화 개혁과 그 정점으로서의 전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뭐 서구화 유로파 개혁조차 뭐 전체적인 약간 살짝 그냥 개론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아니라 피오트르의 사람들이라고 심지어 불러야 된다. 우리는 피오트르의 땅, 피트로비아라고 있고 우리들은 피오트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피트로비안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19세기 초의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나 민족주의적 경향의 역사학자 미할 포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농노 출신이에요. 원래 출신은 농노인데 어떻게 그냥 뛰어난 능력을 해가지고서 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수가 되고 역사학 교수가 되고 아주 그냥 체제에 충실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성향을 보인 사람인데, 어쨌건 뭐 그런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서는 매우 그냥 극단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뭐 강하게 뭐 생각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피오트르 대제 이후 비로소 우리는 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얻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는 피오트르 대제 때부터가 우리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스크바 대학의 역사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정도로 피오트르 대제가 이후의 러시아의 삶에 미친 영향은 뭐 솔직히 그냥 매우 큽니다. 당연히 그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관점을 다 이해하고 감안한 상태에서 1703년 이전과 1703년 이후는 다르다라고 이제 맥락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느 정도 당연히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매우 비상적으로 뭐 러시아는 피오트르 대제 서구화 개혁하면서 피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만들자고 한 그때부터서는 뭐 다르다며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떼놓고 그냥 그 한 줄만 그냥 뚝 끊어와가지고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어쨌건 그렇게 그냥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피오트르의 뭐 그러한 개혁 조처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자라고 하면은 뭐 많은 것들 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세력 약화, 이른바 중세 뭐 전 근대와 근대와의 전련 어느 정도 분명하게 차별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예요. 더 이상 인간이 이른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믿음의 체계에 갇혀져 있지 않고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지점은 종교와 어떻게 분리되는가라고 하는 그 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전까지 중세시대 때 뭐 러시아, 뭐 한편으로서는 오늘날까지도 어저께 성 니콜라이 이제라고 하는 이제 4세기 뭐 오늘 그 당시는 소아시아 뭐 이제 뭐 지금의 터키 땅이 되는데 살았었던 아주 그냥 기독교 사회 전체에서 유명한 이제 성인입니다. 성 니콜라이 이제 주도 트바레츠라고 해서 이제 기적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데, 그 성인의 이제 성해라고 합니다. 성인의 그런 이제 유해에서는 성해라고 하는데 일부가 모스크바 러시아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는 그 니콜라이 성인의 성해를 보려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뭐 조금은 단편적인 에피소드다라고 충분히 치부하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21세기 러시아는 여전히 매우 종교적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종교적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예요. 근데 뭐 오늘날 그 어떤 세속 국가들보다도 러시아의 종교적인 성향은 매우 강하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어쨌건 그냥 사람들의 일반의 차원인 것이고, 최소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서는 종교랑은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필요로 해요. 그것 또한 사실상 이른바 자르가 총대주교와 함께 긴밀하게 국사를 논의하고, 자르가 전쟁에 출정함에 있어서 총대주교에게 그냥 의식적인 차원에서 가서 잘 싸우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 하나하나에까지 그냥 그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승리를 축원하는 아주 그냥 종교적과 이른바 세속 영역에서의 정치라고 국가의 통치라고 하는 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그 지점에서 최소한 종교와 세속의 통치, 교회의 통치와 세속의 통치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른바 뚜렷하게 의식적으로 실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오트르 대제예요. 그러나
또 유념해야 될 것은 표트르 대제라고 해서는 그렇게 고상한 뜻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어요. 표트르 대제는 자기가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따로 있고 나는 세속의 영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까지 함께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서 교회의 통치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교회를 황제의 이른바 휘하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교회 지배, 세속의 지배자가라고 하는 것까지 뭐 실현해낸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는 총대주교를 이제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자기가 직접 파면할 수 있었어요. 임면권,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까지 그냥 권한까지 그냥 다 가져가면서는 교회 세력을 이제 교회 세력이 세속의 통치 영역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막아냈고 자기가 아예 교회를 지배하면서 교회를 그냥 세속의 통치 영역의 일부분으로 그냥 격화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세속의 지배를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뭐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뭐 교회의 권력이라는 교권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이라고 하는 속권으로서 뭐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근대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의도를 최초로 보인 인물이 다름 아닌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사실상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세기 중반에 겪었었던 교회의 분열, 이제 위로부터 강하게 압박된 종교개혁, 거기에 반발하는 이른바 구교도들로 인해서는 교회가 사실상 양적으로는 당연히 불균등하지만 어찌됐건 교회가 심각하게 내홍을 겪으면서 분열되면서는 이제 조금은 교회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속의 지배자에게 교회가 그렇게 뭐 조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등제도 확립. 이건 중요합니다. 관등제도. 다벨라 랑가프에서는 랑그가 이른바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랑그. 등급이라는 말이 되고 다벨라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기지요? 랑가 해서는 복수전 직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지 등급에 대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저걸 그냥 관등표, 뭐 관등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등제도 14등관, 제일 말단 등관부터 1등관, 그 다음 황제까지 이르는 요 이제 관리들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큽니다. 이전까지 사실 러시아는 이른바 여전히 그랬었지만은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 무슨 말이다?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면은 아들도 귀족이에요. 내가 귀족이면 내 아들도 귀족입니다. 내 손자도 귀족이 될 거예요. 세력에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는 귀족의 피로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귀족이고 나의 후손들 또한 귀족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났으면은 걔는 지 아무리 노력하고 지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걔는 평민이에요. 그리고 평민에게서는 뚜렷하게 제도적으로 한계를 그어 놓아 버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움직여 가지고서는 너네 식구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 벌어 가지고 먹이는 것.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최대한이고 해야 될 의무는 또 많습니다. 뭐 전쟁에 불려 나간다든지 등등등 해 가지고서는 그냥 신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결정이 되어버리고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신분제 사회. 그 신분제 사회에서 도입된 관등제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른바 신분제 사회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이제 현대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에서의 교량의 역할은 충분히 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이반 그로즈느이에 맞서 가지고서는 이반 그로즈느이의 사실상 고모가 이제 자르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었던 멍청한 아들, 약간 정신 박야가와 같은 그 멍청한 아들, 우리 영화에서 잠깐 봤었지. 하여튼 그걸 한 이제 심지어는 뭐 절대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문의 권력에 의해서 가문의 힘으로써 자르의 자리에까지 밀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내가 능력에 합당하게끔 대우받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보이고 내가 결과를 보이면은 진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급을 하는 것은 나의 전적으로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 나의 신분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다른 것에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국가로부터, 중요한 겁니다,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이제 나의 주인, 즉 중세시대 때의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영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내가 국가에게 봉사하는 만큼, 내가 국가에게 복무하는 만큼 국가는 개인에게 리워드, 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한 게 관등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내면은 높은 등급으로 진급할 수 있고, 높은 등급으로 진급할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제 사회로 이동하는, 어쨌건 황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황제는 아버지가 이제 표트르 대제 아버지가 알렉세이라고 하는 이제 황제였었기 때문에 자기도 황제이라고 하는, 자기는 비록 피해의 논리로서 세속의 지배자가 되었지만은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 근간으로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신분제 사회가 아닌 능력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생각을 실현시킨 인물이 표트르 대제예요. 물론 표트르 대제가 저렇게 한 것은 그냥 아주 그냥 뭐 고귀한 뜻이 있었고 본인이 아주 그냥 투철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르에게 대항하려는 틈만 나면은 대항하려고 하는 대귀족들, 보야르라고 합니다. 귀족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보야르, 이제 복수가 되면 바야르라고서는 이야기돼요. 그 다음에 드바르아닌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요. 요거는 세습 대귀족, 엄청난 땅을 가지고,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엄청난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많은 이러저러한 수입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국가 안에 자신이 정점이 되는 또 다른 작은 국가를 심지어 운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습 대귀족, 모야르라고 이야기해요. 드바르아니는 귀족은 귀족인데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이른바 고용된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관등제에 의해서 일단은 공직에 진출하고, 공직에 진출해서 이제 무공을 세우거나 군사작전이나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내지는 자신의 그러한 이제 문공으로서 자신의 이제 지력으로서 이른바 뭐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무부 관리가 되어서는 관리 생활을 성실하게 훌륭하게 잘 해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귀족으로 이제 자르로부터 자귀를 받고 합당한 수입의 근간으로서 영지를 받은 귀족. 그래서는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관직에서 직위를 가지는 귀족이나 공직 생활에서 은퇴를 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영지에서 영지 수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식으로 하자고 하면은 정말 딱 공무원이에요. 이따가 은퇴하면은 연금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에 고용된 귀족은 드바르아닌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트르 대제가 노렸던 것은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 세력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뭐 조금은 매우 거친 비유가 되지만은 거의 독자적인 세력을 행한다 싶을 정도의 거대한 재벌 세력이라든지 거대한 군벌 세력들, 거대한 이른바 또 다른 권력 세력들을 제거하고 얘네들을 해체하고 나한테 월급 받아서 나한테 충성하도록 하는 요 국가 고용 귀족을 늘리겠다라는 게 표트르 대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는 관등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너네들 귀족이라고 으스대는 것 천만에면서 만만의 공덕. 이제는 무조건 일단은 관등제도에 들어와서는 관등을 얻어야 된다. 관등을 얻어야만 너네들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을 테고 몇 등관으로 퇴직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너네들이 매년 연금의 형식으로서 노후를 위해 자르의 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립시키면서는 관등을 되어서는 관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관등의 정점에는 자기가 서 있어요. 수직적인 위계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표트르 대제의 숨은 의도예요. 귀족들 나한테 이제 저항하고 맞서지 못하도록 다 내 밑으로 꿀리겠다
내 밑으로 들어와서는 내 밑에서 복종하고 내 말을 듣도록 하겠다. 그게 표드로 대제의 의도였어요. 그래서는 관등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만들어서 관등제도가 필요하다, 관등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매우 정치적인 제스처였어요. 능력은 있으나 신분으로 인해 국가에게 봉사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수많은 제국의 신민들, 그 충성스러운 신민들에게 자르는 관대하기 그지없는 기회를 주겠노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 국가를 위해, 자기를 위해 충성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이른바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민들은 관등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사르에게, 이제 그러면 국가를 대리해 사르가 그들에게 이른바 기회를 주고 그들에 따라서 또한 더 큰 보답을 하리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중심의 국가, 수직적인 위계 체제, 자기가 최고 꼭대기에서는 그 이제 하이어라키, 그 위계 체제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표드로 대제의 사실상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제혁명, 군사제도 바꿉니다. 상비군 두고 해군 창설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수적인 뭐라고도 차라리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교혁명, 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서구식 명칭으로 이제 확연히 바꿉니다. 자르라고 하는 말은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이제 로마 제국식 표기에서 이제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이제 서유럽식 표기로서는 그렇게 넘어가게 하고서는 봉건적인 경제구조 탈피하고 산업화 이제 일으켜서는 근대 유럽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틀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행정혁명 해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한 이른바 이제 그냥 중앙 집권제도 해가지고서는 9명의 갈레이기아를 둔다라고 나오는데, 이 갈레이기아가 일종의 오늘날의 내무부, 외무부 하는 정부 부처예요. 중앙 집중 정부 부처를 두어서는 그 부처의 장들, 당연히 또한 자르가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이고, 그 중앙 부처를 통해 가지고서는 제국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갑니다. 행정 제도에 있어서도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 국가를 통치하는 이제 통치자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겠다. 그게 이제 표트로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혁명 해가지고서는 이제 글자도 바꾸어요. 해가지고서는 중세시대 때의 이제 글자 중에서 몇 필요 없다, 조금 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냥 몇 개 없애고 그냥 간소화하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늘날 러시아어의 이러저러한 알파벳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 끝나고 2개 더 빠져나갑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실상 중세 러시아에서 근대 러시아, 이제 중세 러시아에서의 이런 조금 낡은 요소들 제거하고서는 조금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학술원도 설립을 해요. 그래서는 이른바 근대적 학문, 근대적 서구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 근대적 서구 학문을 더욱 연구해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사회를 본격적인 이른바 18세기 어느 서유럽 국가 못지않은 계몽국가, 이성적인 지식국가로서 위치를 옮기겠다. 거기에 사실상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 아카데미아 나우크, 학술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베트르부르크에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그 학술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서구와 근대화 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귀족 세력 약화 해가지고서는 왕에게 저항하는, 자기들끼리 혼자서 1대1로는 힘드니까 일단은 이제 대귀족 세력들끼리 다 뭉쳐가지고서는 일단은 자르는 무너뜨리고, 자기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가장 자기에게 자기들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바지사장처럼을 자루로 앉혀놓고 자신들은 굳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수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이제 대귀족들의 연합. 그렇게 해서는 전제 황권에 대항하는 것을 약화시키고자 이런 세습 대귀족들을 강하게 프레싱, 압박하면서는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서는 결국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러시아 사회가 전제군주 사무제르주츠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단 한 명의 절대적 지배자에 의해서 제국이 통치될 수 있는 그 첫 틀을 사실상 표트르 대제가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약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권 차원에서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 앞을 보았는데 자르의 힘이 사실상 너무 약하다. 대귀족들이 지금은 안 그런 줄 알겠지만
마음만 자기들이 먹어버리면은 짜르에 저항하고 짜르를 거의 그냥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짜르가 좀 더 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서 출발한 정책이었는데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서는 짜르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된 뭐 그러한 이제 뭐 결과를 낳기는 했습니다. 황실과 귀족의 의식주 및 풍습 변화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뭐 턱 좀 잘라라 뭐 바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러시아식 카프탄이라고 쓰는 긴 옷이죠. 그거 입지 말고 그냥 이제 남자들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는 옷 입어라. 여자들은 또 뭐 서구식 복식 해라. 그다음 또 남자들, 그다음 또 귀족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황실처럼 이제 반바지, 그다음 밑에는 그냥 무릎 밑으로서는 스타킹 신는 뭐 심지어는 그런 복식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복장 그냥 옷에서 사실상 뭐 모든 게 나오는 겉에서 모든 게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의복주와 같은 형식 또한 이제 서구식으로 하라. 뭐 그런 심정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서까지도 내리기도 하는 게 표트르 대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는 그냥 뭐 서쪽으로 가자. 고 웨스트. 본인이 이른바 신분을 속이고서는 그냥 서구 시찰단의 일원으로서는 그냥 변장하고서는 네덜란드, 영국 등을 1년 가까이 돌아보지요. 그러면서는 그냥 본인이 직접 뭐 서구는 어떠한가 뭐 갔다 와라, 구경하고 와라, 배워와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네덜란드, 영국에서 뭐 이제 조선소, 조선공장에서 그냥 배 만드는 것, 대포 만드는 것, 무기 만드는 법들, 이런 것들 직접 보고 배워오고 막 눈으로 그냥 이렇게 막 사진 찍듯이 해가지고서는 염탐해오고 막 그렇게 하지요.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겁니다. 유럽 사람이 되라기보다는 유럽 사람처럼 생각하고 유럽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는 최소한 그 틀, 외향적인 틀은 유럽 것을 가져오라 라는 게 표트르 대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뭐 우리도 우리라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기 아시아도 비슷한 경우 있었죠. 왜 중국의 19세기 말에는 동도서기 운동 이런 것처럼 하면서는 동양의 정신, 중국 뭐 이제 중국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국 자신들의 정신, 동양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서양의 기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자. 뭐 이런 식의 뭐 운동도 얼마든지 뭐 있었죠. 하여튼 뭐 조금 뭐라고 할까나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자신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이제 외부적인 틀은 가져오지만은 안의 것은 우리 거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뭐 그런 저항과 수용의 기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적당하게 뭐 타협을 해서는 접점을 찾아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이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의 도시예요. 표트르 대제가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서는 마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이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앞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라. 뭐 영어에서 C 뭔가요?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영어에서 이제 수학 시간에 영어의 C로 우리 뭐 표현했어요? 상수 표현했지요? 상수 변하지 않는 거, 콘스탄트.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하다. 항상 이대로다. 영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컨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 들 때는 변하지 말라. 즉 무너지지 말고 이대로 쭉 이 영화 부귀가 그대로 이어지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어쨌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컨스탄티누스 황제 이름을 따서 컨스탄티노플이라는 제국의 수도를 정할 때는 그때 그 장명에는 황제 이름을 따와서 영원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에는 상트 러시아 뭐 이제 러시아인데 영어식의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수도를 만들라라고 하는 페테르부르크 이제 표트르 대제 이름을 따서 페테르부르크 표트르의 도시라는 말이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베드로의 도시예요. 마치 로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린 그 기독교 믿음으로써 로마 제국의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하고 기독교화시킨 그 성 베드로의 노력으로 로마가 결국은 탄탄한 반석 위에 오른 것처럼 여기 늪지대에 수많은 돌들을 밀어넣어서 세워서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뼈로서 밑을 다지고 서게 되는 이 도시 마치 로마처럼 단단한 무너지지 않을 영원토록 이른바 영예가 지속될 그러한 로마처럼 성 베드로의 도시가 되라라고 하는 그 뜻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도시 이름이 만들어졌던 거지.
표트르 대제의 도시라는 뜻에서 피츠버르크. 뭐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어쨌건 뭐 18세기 러시아 뭐 큰 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계의 잊지 말아야 될 점 그냥 설명형으로 쭉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뭐 그런 말인가 예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뭐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뭐 대략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표트르 대제와 피츠버르크라고 하는 현상, 피츠버르크라고 하는 이제 도시 그 현상의 의미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요거는 그냥 나중에 뭐 설명하면서도 이제 뭐 큰 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예카테리나 여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뭐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8세기 사회의 인트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약간 한 셈이고 지도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와가지고서는 지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읽어오세요. 교재를 읽어오는데 어디 읽느냐면은 뭐 고대 문학에 대해서는 이야기 조금 안 읽었는데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10페이지네요. 97 보면 딱 여기 시작합니다. 계몽의 문학, 문학의 계몽 해가지고서는 18세기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냥 아 여기 새로 시작하는 부분 딱 알 수 있어요. 97에서 107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18세기 문학 전체에 대해서 인트로처럼 설명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발표 내용까지 포괄해 가지고서는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